담당 선생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일본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4%까지 나온대요. 그 원인을 봤더니 젊은 애들이 없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이 우리보다 15년, 20년 먼저 시작됐고 하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투입될 직장이 여전히 있는 거죠. 선생님 계신가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사례로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 발달한 시대에 일본의 20년 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일본 대학 졸업생들은 취업이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 일본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하고 있는 분야를 인공지능 로봇이 많이 차지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전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생길 직장이 있지 않느냐, 만들어지고 있다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일부 강의에서 그 새로 생길 직장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여러 분야가 이렇게 교집합처럼 겹치는 데서 새로운 방식의 직업이 창출되는 식으로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방식으로 창출되거나 하는 창업이나 창직되는 그 상황에 들어가는 애들이 20%가 될 거란 얘기예요. 제가 2대8, 80%가 실업자가 될 거라는 것이. 그래서 기존의 그런 복합적인 분야의 교집합이 없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2부 강의 때 할 얘기가 이제 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전공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개를 해야만이 그 20%에 들어가는 상황이 왔어요. 전공을. 그래서 미국 상류층 애들이 학위가 5개 이상 된대요. 계속 공부만 하는 거야. 돈이 많으니까. 알바도 안 하고. 그래서 학위를 따는 속도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는 2년, 1년, 6개월 이렇게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 전공을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해버리는 거예요. 얘네는 이미 공부 중독에 빠져 있잖아요. 호기심을 채우는 것 자체가 너무 인생이 즐거운 거야. 거기에 빠진 상류층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낙에 그런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바로 그 창업과 창직에 들어가는 그 20%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바로 그 여유 있는 상류층 교육을 받은 애들만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주로 이제 중산층 이하의 교육자들이 많고, 이게 이제 새로 생길 거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8대2로 실업자가 백수가 많아지는 상황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샌더스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백수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복지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된 거죠. 선생님,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 못한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새로 생길 직업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활 모습으로 네. 사라지게 될 것인가에 네, 그죠? 네, 특히 80%.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국민기본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씨가 하고 있는 이야기. 국민기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잖아요. 소득 하위 계층한테 지금 생활보조금인가? 그거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그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계층은 그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보조금도 못 받고 돈벌이는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수 정권에서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보편복지를 반대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이 위에 계층이 되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계층이 되자마자 순식간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자기 통장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 상황이 50만 원, 100만 원을 더 추가 수입을 늘릴 만큼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중산층도 망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아래에서 이걸 올라가냐는 거죠.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구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걸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회의원들 특혜 줄이고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세금 더 많이 내고 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가 80%를 먹여 살리게 된다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방향이 지금 이 패러다임에서는 실패해요. 왜냐면은 씀씀이를 완전히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500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백수는 됐는데 실업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생활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5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몰입, 봉사, 예술, 재미, 또 하나가 뭐였지? 또 이제 그 2부에 좀 나올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성과주의,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내가 월급을 얼마 받느냐, 연봉이 얼마나 해서 그 패러다임에서 과정주의, 돈 안 벌면 어때?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데 이 주의로 전체 패러다임 옮겨가야만이 씀씀이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제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자본주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게 너무 강화되면서 느껴지는 그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소비, 대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혼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렇죠. 사회에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봤을 때 휴머니즘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휴머니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질될까, 변화될 것인가가 결국엔 이 사회 체계는 패러다임을 조속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 과정의 가장 키워드일 텐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그걸 어떻게 보존시킬 거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미래 세계관 자체가 바뀔 것인데 이제 생활 자체도 네네. 그거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될 것인데 맞아요. 우리가 요즘에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게 휴머니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을 저는 사실은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최근에 제가 이제 도서관 강의를 하면서 그 도서관 강의 주제가 뭐냐면은 미래 인문학이에요. 미래 인문학. 그러니까 우리가 그 휴머니즘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가치관의 문제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거기서 제가 첫 번째 화두로 꺼내는 게 이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인지과학자들하고 뇌과학자, 물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연구 결론이 뭐냐면 이 우주는 모든 물질이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물질 자체가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인공지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뭔가 이 물질이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아주 작은 단위에서 뭔가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휴머니즘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적인 거라든가 지적인 거 그다음에 이성적인 생각 그것이 인간이라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 오히려 무슨 얘기냐면 동물처럼 사는 것은 과연 인간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게 이제 뭐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지적 장애인이라든가 뭐 이런 게 우리가 그 연결선상에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에 비하면 지금 현재 모든 인간은 지적 장애인이 된 상황이에요. 네. 연결선상에 있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봉사활동을 꼭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멀쩡한 사람들만 보고 그 안에서 비교 우위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패러다임 안에서 자랐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대, 80%가 백수가 된 시대에 절대 적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좌절감을 맛보게 되면서 자살률이 늘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심리적인 좌절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간은 원래 노는 게 정상이다라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사실 20% 굉장히 크게 잡았는데 제 책에는 2%로 보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유엔 미래보고서 2050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 실업률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 사회는 궁극적으로 실업률 100%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엔 미래보고서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논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 곡선을 갈 거라는 거죠. 2025년에는 실업률이 25%가 될 거라는 거예요. 2050년에는 50%가 될 거라는 거예요. 2080년에 80%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 끝까지 도달하진 않겠죠. 그러면 여기서 곡선이 꺾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미래의 2%의 인간만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랍게도 어떤 책에서 그걸 봤냐면은 경제성장 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가라는 제목이었던가? 그 어떤 우리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떤 성찰하는 어떤 책에 콜럼버스 사례가 나오는데 콜럼버스가 어떤 섬에 도달해서 봤더니 그 부족들이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부족들 중에서 사냥하는 재주가 뛰어난 두세 명이 그러니까 그 부족의 숫자는 뭐 200~300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의 1%예요. 두세 명이 바다에 나가서 사냥을 하더래요. 뭐 거북이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그런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실제 우리가 원시부족 사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슴하고 멧돼지하고 또는 매머들을 잡으러 나간 인력이 몇 %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2%밖에 안 됩니다. 사냥꾼. 그럼 나머지 사람들 뭐하고 살았죠? 냇가에서 고동 죽고, 그죠? 바닷가에서 고동 채취하고. 이게 일입니까? 취미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과일나무에서 과일 따고. 그게 그 철렵하고 채집이잖아요. 수렵은 사실 전문가들이 했고. 저는 이 경제로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98%가 백수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 얘기를 저만 한 줄 알았더니 연세대의 그 라디오 프로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빅데이터 연구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교육 패러다임은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가 아니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라는 거예요. 잠깐만.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과외를 좀 해가지고 어제 이삿짐 날랐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뭐냐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로 가게 되면은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80%가 취업률일 때의 패러다임인 거죠. 근데 백수가 많아지는 패러다임 때는 즐기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이 인성을 그렇게 길러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진짜 삶을 즐기는 애들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1~2%의 사냥꾼이 나와요. 결국에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주 그냥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중산층 이하의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뭔가 재미있게 몰입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패러다임에서. 그래서 이제 미래는 이런 상황이 올 건데, 예를 들어서 얘가 중학생인데 지금 기타에 빠진 거야. 영어 수학은 진짜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선택권에 놓인단 말이죠. 이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있는데 얘가 시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얘 그냥 전자기타로 확 밀어줄 것인가, 이걸 끊고
영어 수학 과외 선생을 밀어줄 것인가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패러다임에서는 전자기타로 가야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에서는 야 임마 학생이 무슨 지금 너가 전자기타 친다고 뭐 너가 스타 될 것 같아, 너가 김태형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네가 지금 뭐 피겨스케이팅 탄다고 너 김연아 될 것 같니? 야, 올림픽 대표 선수는 아무나 되냐? 이런 식으로 나가 버리게 되면 이게 성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즐기는 것이 돈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냥 즐겨 하면은 그게 이제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패러다임으로 가는 거고.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백수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가 너무 중요한 수입원이 됩니다. 미래에.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인공지능으로 다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얘가 영어 수학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중학교 때 보냈던 애하고 전자기타를 막 쳤던 애가 미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화이트 칼라. 지적인 화이트 칼라의 실업률이 더 빨리 오니까. 그리고 또 뒤바뀌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특성화고 보는 애들. 그러니까 그 공예학교라든가 무슨 자동차학과라든가 이렇게 이제 일찍 손기술을 배우는 학교로 간 애들이 더 오랫동안 일을 해요. 왜냐면은 손가락을 우리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딜레마가 뭐냐면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을 손가락, 육체하고 연결시키는 일이 너무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센서링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센서링 기술은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에 뭐 냉장고에 뭐 자동 인식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에 뭐가 떨어지면 뭐가 떨어졌네요 알려주는 거, 이 정도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기능은 우리 두뇌의 자동 센서링 기능에 비하면 거의 1%, 1, 2% 수준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데 그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것을 육체화하는 데 있어서 남아있는 영역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라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손기술이 뛰어난 애들은 실업자가 천천히 되고 영어 수학이라는 언어 능력하고 그 논리 수학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애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걔네들이 좌절감이 더 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의과대학 지망생들한테 이제 그 선생님 질문에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니까 의과대생 지망자 그 이제 특목고가 아니라 자사고 애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사고 강의 갔을 때 미래의 의료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종합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식의 의료 활동은 대부분 제3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아프리카, 인도, 중국, 브라질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의과대학을 나와서 아프리카로 취직할 자신이 있으면 의대를 가라. 그러면 이미 선진국화된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당연히 인공지능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술 같은 부분에서. 그래서 의과대학은 나왔지만 한국 병원에서는 일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 병원은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지금 100명 중에서 20명만 남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80명이 하던 일들은 인공지능으로 넘어갈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래학자들이 이제 병원에서 실업자가 될 순서를 예측을 해봤어요. 병원에서 가장 실업자가 먼저 되는 사람은 원무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체 실업률이 아니라 80% 실업률을 받아요. 20%는 남아요. 뭔가 왜냐면 비상시를 대비해서 인간이 꼭 남거든요. 근데 그 20%는 굉장히 고숙련자만 남아요. 중간숙련자들은 잘려요. 근데 이 상황이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중산층이 망가진 상황,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병원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고숙련자 원무과의 병원에 대해서 굉장한 그 노하우와 지식을 오래 쌓은 꽤 나이가 있는 사람만 남고 이제 나머지가 잘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가 잘리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 다음에 청소부가 잘려요. 병원 청소가 자동화가 돼요. 자동화가 되고 굉장히 그 청소 로봇이 갈 수 없는 데만 청소하는 인력만 남아요.
그 다음에 의사가 잘려요. 왜 의사가 잘리냐? 연봉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병원장하고 그 의사 이사진에서 야, 인공지능 의사가 이 정도 발달했는데 좀 구조조정 왜 안 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좀 고액 받는 사람을 좀 줄이란 말이야. 그걸 좀, 자, 인공지능을 좀 넘기란 말이야. 이게 압력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안 자를 수가 없는 의사를. 고액연봉제니까. 그 다음에 잘리기 시작하는 게 간호사. 의사 다음에, 간호사 다음에 마지막에 잘리는 사람 누구냐면 간호조무사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 청소 정도는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소수만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간호조무사 일이라는 것이 손가락을 엄청 써야 돼. 그러니까 간호사는 되게 손보다는 그 이렇게 분석하고 차트 보고 이런 일이 더 많고, 간호조무사는 뭐 끼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손 쓰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업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잘리는 순서를 보면은 주로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먼저 가장 잘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의 전문 지식이 있고 이제 육체 활동이 가미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잘리는 이 순서로 실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 전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바로 그냥 2강에서 이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냐면 이거죠. 이거는 이제 일단 끌게요.